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여행을 합니다. 설렘 가득한 신혼여행, 활력을 위한 휴가, 새로운 도전을 위한 출장.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여행은 조금 다릅니다. 이 여행은 돌아올 수 없는 편도 티켓입니다. 목적지는 안락사 또는 의사조력 자살을 합법화한 나라 중에서도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것으로 잘 알려진 스위스입니다. 이곳에는 자신의 삶을 끝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찾아옵니다. 오늘은 이 스위스의 죽음 여행이 왜 생겨났는지, 그리고 우리가 잘 몰랐던 이 제도의 그림자까지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락사, 즉 의사의 도움을 받는 죽음은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논쟁거리입니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 몇몇 나라에서 안락사 제도를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스위스는 외국인에게도 조력 자살을 허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국가이자 실질적인 시스템이 갖춰진 곳이라는 점에서 독보적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죽음을 원하는 사람들이 취리히 공항으로 모여드는 것이죠. 그렇다면 스위스는 왜 이런 제도를 만들게 된 걸까요? 놀랍게도 그 시작은 1942년 제정된 형법 제115조의 허점 때문이었습니다. 이 법조항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적인 동기로 타인의 자살을 도운 자는 처벌한다. 이 말을 뒤집어 볼까요? 이기적인 동기가 아니라면, 즉 순수하게 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이라면 자살을 도와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법적 허점이 생깁니다. 바로 이 한 줄의 해석이 스위스를 세계 유일의 안락사의 천국으로 만든 겁니다. 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1998년 루드비히 미넬리라는 변호사가 디그니타스라는 단체를 설립합니다. 라틴어로 존엄성을 뜻하는 이 단체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마지막 희망이 되었죠. 하지만 이 희망의 이면은 복잡합니다. 그들이 활동하는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병원이나 호스피스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디그니타스를 통한 안락사 여행은 매우 엄격하고 복잡한 3단계 프로세스를 거칩니다. 첫 번째 단계로 신청자는 자신의 질병 기록, 고통을 증명하는 의사소견서, 그리고 왜 죽음을 원하는지 상세히 설명한 동기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디그니타스 소속이거나 협력 관계에 있는 스위스 의료진의 엄격한 심사를 거칩니다. 단순히 우울해서는 안 됩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과 회복 불가능한 질병 상태를 입증해야 하죠. 두 번째 단계로 서류 심사를 통과하면 잠정적인 예비 승인을 받게 됩니다. 이제 신청자는 스위스로 향합니다. 스위스에 도착해서도 바로 안락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현지 의사를 2번 이상 대면해야 하며 이 의사들은 신청자가 심리적으로 온전한 상태인지 자발적인 의지로 선택하는지 그리고 제출된 의학적 사실이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특히 대기 기간을 두어 충동적인 선택을 막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검증이 끝나면 안락사가 진행되는 마지막 장소로 이동합니다. 디그니타스가 주로 사용하는 곳은 취리 외곽의 한적한 아파트나 개인주택입니다. 병원이 아닙니다. 이 장소에서 신청자는 최종적으로 약물을 복용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명확하게 답해야 합니다. 안락사에 사용되는 약물은 고농도의 펜토바르비탈 나트륨입니다. 환자는 이 약물을 물이나 주스에 타서 직접 마시거나 링거에 연결된 밸브를 스스로 열어 체내에 주입해야 합니다. 복용 후 보통 2분에서 5분 사이에 깊은 잠에 빠지고 심장 박동이 멈추면서 평화롭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핵심은 어떤 방식이든 마지막 순간의 행동을 타인의 도움 없이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스위스에서의 공식 명칭은 조력 자살입니다. 핵심은 자살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의사가 주사를 놓아주면 타살이 되거나 적극적 안락사가 되어 스위스에서도 불법입니다. 반드시 환자 본인이 자신의 손으로 약물을 마시거나 밸브를 열어야 합니다. 나는 죽음을 원한다는 최후의 행위 주체가 본인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은 타살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약물을 마시는 모든 순간이 비디오로 녹화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사망 직후 현장에 출동할 경찰 및 검시관에게 자살이 순수한 자발적 선택이었음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제출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 여행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냉혹한 현실의 장벽이 존재합니다. 바로 돈입니다. 스위스 안락사 단체인 디그니타스나 엑시트 등을 이용하려면 가입비, 의료 검토비, 장례 및 화장 비용까지 포함해 최소 1,500만 원에서 많게는 2천만 원 이상이 듭니다. 비행기표 값과 체류비는 별도죠. 결국 고통 없이 품위 있게 죽을 권리조차 자본주의 논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돈이 없으면 고통 속에서 죽어야 하고 돈이 있으면 편안한 죽음을 살 수 있는 세상. 씁쓸하지 않으신가요? 바로 이런 죽음의 빈부격차 때문일까요? 최근 스위스에서는 이 복잡한 절차와 비용을 단숨에 없애겠다며 등장한 기계가 있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름부터 섬뜩한 죽음의 캡슐, 바로 사르코입니다. 마치 우주선처럼 생긴 이 캡슐의 원리는 간단하면서도 충격적입니다. 사람이 안에 들어가 직접 버튼을 누르면 순식간에 내부가 질소로 가득 차면서 산소 농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쓴 약물을 삼키는 고통도 주사 바늘의 공포도 없습니다. 약간의 현기증과 함께 1분 안에 의식을 잃고 5분에서 10분이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 기계를 개발한 필립 리츠케 박사는 이것을 죽음의 민주화라고 불렀습니다. 의사의 비싼 처방전도 복잡한 의료 검토도 필요 없으니 누구나 평등하게 죽음을 선택할 기회를 주겠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최근 이 기계가 스위스 숲속에서 실제로 사용되자마자 스위스 수사 당국은 즉각 제동을 걸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관계자들을 체포하고 형사 절차에 착수한 것이죠. 안전성도 검증되지 않았고 법적 테두리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스위스 내에서도 엄청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 제도를 둘러싼 또 하나의 중요한 논쟁점은 안락사를 허용하는 조건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말기 암 환자나 루게릭병처럼 기대 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만이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삶의 고통이 꼭 육체적인 것일 필요는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의학적으로 심각한 병이 없는데도 안락사가 허용된 사례 역시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75세의 영국 전직 간호사 길 파라오는 노화로 삶의 의미를 잃었다는 이유로 승인받았습니다. 그리고 104세의 호주 과학자 데이비드 구달의 선택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병든 몸 때문이 아니라 단지 너무 오래 살아서 이제는 불행하다고 말하며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는 존엄사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전 세계적인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현지 분위기는 어떨까요? 스위스 사람들이라고 해서 동네에 죽음의 집이 들어서는 걸 반길 리 없습니다. 실제로 7위의 한 주택가에서는 쉴 새 없이 드나드는 장의차와 관을 보며 주민들이 트라우마를 호소했고 결국 안락사 단체가 외진 공업단지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죽음의 컨베이어 벨트라는 비난, 자살 방조 여행이라는 오명. 이것이 평화로운 알프스 국가가 감당하고 있는 또 다른 이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편도 티켓을 들고 떠나는 사람들의 마지막 여정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스위스의 안락사 여행. 안락사는 고통받는 이들에게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마지막 선택지를 열어주지만 동시에 생명의 가치에 대한 윤리적 경계를 끊임없이 시험대에 올리고 있습니다. 죽음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 더 이상 탈출이 아닌 진정한 선택이 되기 위해 우리 사회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묵직한 물음표를 던져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죽음을 선택할 권리, 과연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주제로 글로벌 지식 탐구를 이어가겠습니다.